이 미친놈아! 어디가? 백구야! 거기는 왜 가? 멈춰! 한밤중 헛간에서 무언가 부서지는 소리가 났습니다. 70세 김태식 노인이 벌떡 일어났어요. 백구야! 백구야! 헛간 옆 나무 판자에 구멍이 뚫려 있었습니다. 백구가 탈출한 겁니다. 이게 5년 동안 단 하루도 안 빠지고 매일 버스 정류장을 지켰어요. 그런데 오늘 밤만큼은 다릅니다. 밖은 10년 만에 폭설이 몰아치고 있었습니다. 김태식이 눈보라를 뚫고 뛰쳐나갔어요. 기잉, 기잉. 저 멀리 백구가 미친 듯이 고갯길을 올라가고 있습니다. 정류장이 아니라 반대 방향으로요. 백구야! 거기는 왜 가? 멈춰! 김태식이 백구를 쫓아 눈 덮인 고갯길을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도대체 백구는 왜 5년 만에 정류장을 버리고 산으로 오르는 걸까요?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이야기 친구 사연톱스입니다. 오늘 이야기도 마음에 드신다면 무료 버튼인 구독과 좋아요 꾹 눌러주세요. 항상 평안과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라며 오늘의 사연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첩첩산중 깊은 골짜기에 상동리라는 작은 마을이 있습니다. 이제는 젊은이들이 다 떠나고 버스도 하루에 4번 서는 것이 전부인 곳이지요. 마을 어귀 낡은 버스 정류장, 페인트가 벗겨진 녹슨 지붕 아래에는 5년째 아주 특별한 손님이 매일 찾아옵니다. 오후 4시 50분. 해가 산등성이를 막 넘어갈 무렵이면 어김없이 웬 하얀 진돗개 한 마리가 어슬렁어슬렁 나타납니다. 백구입니다. 녀석의 하얀 털은 세월의 때가 묻어 누렇게 발해 있고 한때 날렵했을 다리는 이제 절뚝거립니다. 15년이라는 세월이 짐승에게도 가혹하게 흘렀던 거지요. 백구는 5년째 벤치 가장 끝자리, 페인트가 다 벗겨진 그 자리에만 꼿꼿이 앉습니다. 녀석이 앉는 그 자리만 유독 나무가 반들반들 달아 있어요. 오랜 세월 같은 자리를 지킨 흔적입니다. 백구는 그 자리에서 멀리 버스가 넘어오는 저 구불구불한 고갯길만 한시도 눈을 떼지 않고 빤히 바라봅니다. 정류장 옆 오래된 감나무 그늘 아래 백구만의 보금자리가 있습니다. 낡은 이불 조각과 헌 옷가지들이 모여 있는 곳이지요. 마을 사람들이 백구를 위해 몰래 갖다 놓은 겁니다. 겨울에는 김씨 할머니가 솜이 빠진 이불을 갖다 놓고 여름에는 박씨 할아버지가 그늘막을 쳐주기도 했습니다. 누가 시킨 것도 아닌데 말이에요. 백구야, 오늘도 왔구나. 고생이 많다. 지나가던 최씨 할머니가 백구의 머리를 쓰다듬어 줍니다. 백구는 잠시 꼬리를 흔들다가도 이내 다시 고갯길 쪽으로 고개를 돌립니다. 지금은 그럴 때가 아니라는 듯이요. 백구의 눈빛은 흐리지 않습니다. 여전히 초롱초롱하고 귀는 쫑긋 세워져 있습니다. 저 멀리서 버스 엔진 소리만 들려도 온몸이 바짝 긴장하지요. 덜컹, 덜컹, 덜컹. 멀리서 버스 소리가 들려옵니다. 백구의 귀가 더욱 쫑긋해집니다. 앞발로 땅을 긁으며 몸을 일으킬 준비를 하지요. 심장이 빠르게 뛰는 게 온몸으로 느껴집니다. 혹시나 하는 기대감이 백구의 온몸을 감쌉니다. 이윽고 오후 5시 정각, 낡은 버스가 덜컹거리며 정류장에 섭니다. 브레이크를 밟는 소리가 요란하게 울려 퍼지고 낡은 문이 끼익하고 열립니다. 백구는 벌떡 일어나 버스 앞으로 달려갑니다. 읍내 병원에 다녀온 최씨 할머니가 지팡이를 짚고 천천히 계단을 내려옵니다. 백구는 최씨 할머니의 치마폭에 코를 박고 킁킁거립니다. 병원 소독약 냄새와 한약 냄새가 납니다. 아닙니다. 백구가 찾는 그 냄새가 아니에요.
이어서 장에 다녀온 박씨 아저씨가 큰 보따리를 들고 내립니다. 백구는 박씨 아저씨의 바지가랑이에도 코를 들이밉니다. 시장 생선 냄새와 채소 냄새가 납니다. 이것도 아닙니다. 마지막으로 읍내 학원에 다녀오는 중학생 한 명이 책가방을 맨 채 내립니다. 백구는 그 학생에게도 다가가 냄새를 맡습니다. 학원 교재 냄새와 땀 냄새가 납니다. 역시 아닙니다. 백구는 고개를 떨구고 천천히 벤치 옆으로 돌아갑니다. 꼬리가 바닥에 질질 끌립니다. 또 오늘도 헛수고였습니다. 백구는 다시 자기 자리에 앉아 버스가 떠나는 뒷모습을 바라봅니다. 검은 매연이 피어오르고 버스는 다시 구불구불한 고갯길을 넘어갑니다. 아이고, 저 짠한 거 좀 봐라. 쯧쯧쯧. 정류장 맞은편 복순상회의 오복순 할머니가 가게 문턱에 걸터 앉아 혀를 찹니다. 76의 오복순 할머니는 이 마을에서 태어나 평생을 이곳에서 살았습니다. 마을의 모든 사연을 꿰고 있는 산증인이지요. 오늘도 허탕이네. 오늘로 꼭 5년째야.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단 하루도 안 빠지고 저 자리를 지키는구만. 작년 여름에 장마 때도 올 겨울에 폭설이 내릴 때도 저 자리를 안 떠났어. 짐승의 의리가 웬만한 사람 자식보다 100배는 낫다니까. 오복순 할머니의 눈시울이 붉어집니다. 5년 전 그날이 떠오르기 때문이지요. 빗속에서 버스를 쫓아가던 백구의 모습이 흙탕물을 뒤집었으며 미친 듯이 지저대던 그 모습이 아직도 눈에 선합니다. 그날 백구는 수백 미터를 따라갔습니다. 발바닥이 찢어져 피가 났는데도 멈추지 않았어요. 참말로 기특한 놈이여. 지나가던 마을 이장 송만철 노인도 한마디 거듭니다. 사람도 저렇게 한결같기가 쉽지 않은데 김태식 영감 아들놈은 복받을 거요. 걔한테도 저런 의리를 받는 사람이니. 송만철 이장은 한숨을 쉽니다. 마을 사람들은 모두 알고 있습니다. 백구가 기다리는 그 젊은이 김민수가 다시 돌아올 가능성은 거의 없다는 것을요. 5년이나 소식이 끊긴 사람이 어디 쉽게 돌아오나요? 서울 어디선가 새 삶을 살고 있거나 아니면 더 먼 곳으로 떠났을지도 모릅니다. 해가 완전히 뉘엿뉘엿 넘어가고 정류장에 어둠이 내려앉습니다. 가로등 하나 없는 이 시골 정류장은 금세 칠흑같이 어두워집니다. 저녁 6시가 넘어서자 백구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몸을 한번 크게 털고는 터덜터덜 마을 안쪽으로 걸어가지요. 절뚝거리는 뒷다리가 더욱 불편해 보입니다. 백구가 향하는 곳은 마을 끝자락 낡은 기와집입니다. 기와가 군데군데 깨져 있고 담장은 무너질 듯 기울어져 있는 집, 바로 김태식의 집입니다. 이 집도 백구처럼 오랜 세월의 풍파를 고스란히 견뎌낸 흔적이 역력합니다. 김태식은 올해 73입니다. 평생을 우체부로 일하다 10년 전 은퇴했지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우편 가방을 메고 이 산길 저 산길을 오르내렸던 김태식. 이제는 구부정한 허리에 깊게 팬 주름 거친 손마디만이 그 고된 세월을 증명합니다. 김태식은 매일 저녁 툇마루에 앉아 백구가 돌아오기를 기다립니다. 담뱃대를 물고 대문 쪽을 힐끗힐끗 보면서도 일부러 시선을 돌리지요. 삐걱, 낡은 나무 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립니다. 백구가 마당으로 들어서는 소리입니다. 오늘도 헛수고였구만. 김태식의 말투는 여전히 퉁명스럽습니다. 언제까지 저러고 있을 거야, 저 미련한 놈. 안 오는 놈 기다려봤자 아무 소용없어. 에휴. 하지만 목소리 끝에는 미세한 떨림이 묻어납니다. 김태식도 알고 있습니다. 백구가 기다리는 그 사람이 바로 자신의 외동아들 민수라는 것을요. 5년 전 빗속에서 매정하게 쫓아낸 바로 그 아들입니다.
백구는 김태식 앞으로 다가가지 않습니다. 그저 퇴마루 모퉁이 항상 자기가 눕던 그 자리에 조용히 몸을 뉘입니다. 백구도 압니다. 저 늙은 주인이 화가 난 게 아니라는 것을요. 슬퍼하고 있다는 것을, 후회하고 있다는 것을요. 김태식은 긴 한숨을 내쉬며 마루 밑을 뒤적입니다. 그리고는 낮에 미리 준비해둔 밥그릇을 꺼내지요. 스테인리스 그릇에는 김이 모락모락 나는 따뜻한 쌀밥이 수북이 담겨 있습니다. 찬밥이 아닙니다. 저녁 지을 때 백구목까지 따로 푼 밥입니다. 여기에 김태식이 점심에 먹다 남긴 고등어 반 토막이 정성스럽게 얹어져 있어요. 먹어라. 먹고 얼른 떨어져. 밥이나 축내지 말고. 김태식은 밥그릇을 툇마루에 툭 내려놓습니다. 하지만 그 손길은 조심스럽습니다. 백구는 천천히 일어나 밥그릇 앞으로 다가갑니다. 그리고는 고개를 숙여 밥을 먹기 시작하지요. 김태식은 그 모습을 물끄러미 바라봅니다. 담뱃대 연기가 피어오르고 그 연기 너머로 백구가 보입니다. 동쪽 산 너머로 둥근 달이 떠오릅니다. 달빛이 마당을 은은하게 비추고 어디선가 귀뚜라미 소리가 구슬프게 울려 퍼집니다. 백구의 밥 먹는 소리만이 고요한 밤을 채웁니다. 5년째 반복되는 저녁 풍경입니다. 이 늙은 주인과 늙어가는 게 둘 다 같은 사람을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서로 알면서도 모르는 척하는 이상한 동거지요. 시간을 5년 전으로 돌려보겠습니다. 바로 그날 이 조용한 상동리가 눈물바다가 된 날 말이지요. 5년 전 그날도 비가 억수같이 쏟아졌습니다. 장마철 끝자락 하늘이 뚫린 듯 빗줄기가 쏟아져 내렸어요. 김태식의 집 마당에는 무릉덩이가 여기저기 생겨나고 빗물이 처마 끝에서 폭포처럼 쏟아져 내렸습니다. 아버지, 문 좀 열어주십시오. 아버지. 대문 밖에서 누군가 다급하게 소리쳤습니다. 목소리의 주인은 김태식의 외동아들 민수였습니다. 당시 38이었던 민수는 10년 전 서울로 올라가 사업을 한다며 떠났던 사람입니다. 김태식은 방문을 열지 않았습니다. 그저 방 안에 꼿꼿이 앉아 담뱃대만 빨아댔지요.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10년 만에 돌아온 아들의 목소리였습니다. 아버지, 제발요. 비만 피했다가 돌아가겠습니다. 일단 문 좀 열어주세요. 민수의 목소리에는 절박함이 묻어났습니다. 김태식은 결국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무거운 발걸음으로 마당을 가로질러 대문을 열었지요. 순간 김태식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민수의 행색이 말이 아니었습니다. 한때 멀쩡했던 양복은 너덜너덜하고 구두는 한쪽 밑창이 떨어져 나갔어요. 얼굴은 수척하고 턱에는 무성한 수염이 자라나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민수의 눈빛이 달랐습니다. 한때 자신감으로 빛나던 그 눈이 이제는 불안과 초조함으로 흔들리고 있었어요. 아버지. 민수가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빗물이 민수의 몸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김태식은 한 걸음 물러섰습니다. 무슨 일이냐? 10년 만에 왜 왔어? 김태식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심장이 쿵쾅거렸지요. 아들의 젖골을 보니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아버지, 저 잘못했습니다. 사업이 다 망했습니다. 민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처음에는 잘 됐습니다. 정말로요. 사무실도 없고 직원도 뽑고 그런데 거래처가 부도가 나면서 연쇄 부도가 저도 어떻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김태식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민수를 내려다볼 뿐이었어요. 민수는 계속해서 말을 이었습니다. 사채를 썼습니다. 다시 일어서려고요. 한 번만, 딱 한 번만 더 기회를 달라고
그런데 그것도 실패하고 지금 빚이 2억이 넘습니다. 뭐? 김태식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2억? 2억을 어떻게 만들어? 죄송합니다, 아버지. 정말 죄송합니다. 민수가 고개를 조아렸습니다. 빗물과 눈물이 뒤섞여 민수의 얼굴을 타고 흘러내렸어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빗소리만이 두 부자 사이의 긴장감을 채웠지요. 그래서 나한테 왜 온 거냐? 김태식이 천천히 물었습니다. 이미 답을 알고 있었지만 직접 듣고 싶었던 겁니다. 민수는 한참을 머뭇거리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아버지, 퇴직금 있으시지 않습니까? 평생 우체부로 일하시면서 모으신 그 돈. 그거 조금만, 딱 조금만 융통해 주시면 제가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제발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김태식의 얼굴이 사색이 되었습니다. 온몸에 힘이 쭉 빠지는 것 같았어요. 퇴직금, 그 돈은 김태식이 평생을 걸어 모은 돈이었습니다. 40년을 우체부로 일하며 여름에는 땀을 뻘뻘 흘리고 겨울에는 동상에 걸리면서도 꾹꾹 참고 모은 돈이었어요. 안 된다. 김태식의 대답은 단호했습니다. 그 돈은 절대 안 돼. 그건 내 노후 자금이야. 내가 무슨 짓을 하든 그 돈만은 손대지 마라. 아버지, 민수가 김태식의 바지가랑이를 붙잡았습니다. 일주일만 시간을 주십시오. 일주일이면 제가 사채업자들 피해서 어디론가 도망갈 수 있습니다. 그들이 이 집까지 찾아올 겁니다. 아버지 재산까지 노릴 거예요. 뭐, 여기까지 온다고? 김태식의 목소리가 더욱 커졌습니다. 이놈아, 내가 노름을 한 거랑 뭐가 달라? 사채를 쓰다니. 감히 이 애비의 퇴직금에 손을 대? 이 집구석 기둥뿌리를 아예 뽑을 셈이냐? 아닙니다, 아버지. 저는 정말 열심히 했습니다. 밤낮 없이 일했어요. 제 잘못이 아닙니다. 닥쳐. 잘못이 아니면 왜 이 꼴이 됐어? 10년 동안 한 번도 안 내려오더니 이제 와서 돈 달라고? 당장 나가. 내 눈앞에서 사라져. 김태식이 민수를 밀쳤습니다. 민수는 비에 젖은 마당에 그대로 넘어졌어요. 김태식은 돌아서서 방으로 들어가려 했습니다. 그때 민수가 비명처럼 외쳤습니다. 아버지, 한 번만요. 딱 한 번만 믿어주십시오. 제가 꼭 갚겠습니다. 10배로 갚아드리겠습니다. 김태식은 멈춰섰습니다. 하지만 돌아보지 않았어요. 그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가거라. 다신 내 앞에 나타나지 마라. 넌 이제 내 자식이 아니다. 그 말을 끝으로 김태식은 방문을 닫아버렸습니다. 쾅! 방문 닫히는 소리가 마당에 울려 퍼졌어요. 민수는 그 자리에 무릎을 꿇은 채 한참을 있었습니다. 빗물이 민수의 온몸을 적셨지요. 백구가 헛간에서 낑낑거리며 울었습니다. 백구도 느꼈던 겁니다. 무언가 큰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을요. 민수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비틀거리며 대문 쪽으로 걸어갔어요. 그리고는 대문을 나서기 전 마지막으로 집을 돌아봤습니다. 됐습니다, 아버지. 성공해서 이 빚. 아니, 아버지 퇴직금보다 10배는 더 들고 오겠습니다. 그때까진 저 죽었다 생각하십시오. 민수의 목소리는 싸늘했습니다. 그 길로 민수는 정류장으로 향했어요. 백구가 헛간 문을 부수듯 긁어대며 미친 듯이 짖었습니다. 결국 낡은 빗장이 부러지고 백구가 헛간 밖으로 뛰쳐나왔지요. 정류장에 도착한 민수는 벤치에 앉아 마지막 버스를 기다렸습니다. 온몸이 비에 젖어 부들부들 떨렸어요. 잠시 후 버스가 도착했습니다. 민수가 버스에 올라타려는 순간 백구가 달려왔습니다. 백구야. 민수가 백구를 안았습니다.
백구는 민수의 얼굴을 핥아주었어요. 민수는 눈물을 흘리며 백구를 내려놓았습니다. 미안하다, 백구야. 내 형편이 너를 데려갈 수가 없구나. 버스 기사가 재촉했습니다. 민수는 버스에 올랐어요. 문이 닫히고 버스가 출발했습니다. 백구는 미친 듯이 짖으며 버스를 쫓아갔습니다. 흙탕물을 뒤집어 쓰며 수백 미터를 따라갔지요. 발바닥이 찢어져 피가 났지만 백구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버스는 점점 멀어져 갔고 결국 고갯길 너머로 사라졌습니다. 백구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하늘을 향해 길게 울부짖었어요. 그날 밤 백구는 정류장에서 꼬박 밤을 새웠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5년간 계속될 기다림의 시작이었습니다. 아들이 떠난 후 김태식의 삶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아니, 겉으로 보기엔 더 꼬장꼬장해졌다고 해야 할까요? 민수가 떠난 다음 날부터 김태식은 입에 자물쇠를 채웠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말을 걸어도 고개만 까딱할 뿐 대답을 하지 않았어요. 장 보러 읍내 나갈 때도 버스 안에서 창밖만 바라봤지요. 한때 정류장에서 이웃들과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누던 김태식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김영감, 요즘 왜 그러시오? 편찮으신기요? 복순상의 오복순 할머니가 걱정스레 물었지만 김태식은 대꾸도 않고 그냥 지나쳤어요. 오복순 할머니가 혀를 찼습니다. 쯧쯧, 자식 문제로 마음고생이 오죽하시겠어. 저러다 큰일 나겠어. 김태식의 표정은 날이 갈수록 굳어졌습니다. 주름은 더 깊어지고 허리는 더 구부러졌어요. 밤마다 잠을 설쳤기 때문이지요. 눈을 감으면 빗속에서 무릎 꿇던 민수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아버지, 제발이요. 민수의 그 절박했던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어요. 김태식은 이불을 뒤집어 쓰고 눈을 질끈 감았습니다. 하지만 소용없었지요. 잠은 오지 않고 가슴만 답답했습니다. 그리고 백구 문제가 있었습니다. 민수가 떠난 첫날부터 백구는 정류장으로 나가 돌아오지 않았어요. 밤이 되어도 비가 와도 백구는 그 자리를 지켰습니다. 이 미련한 놈. 김태식이 정류장으로 백구를 데리러 갔습니다. 하지만 백구는 김태식을 보고도 꿈쩍하지 않았어요. 그저 고갯길만 빤히 바라볼 뿐이었지요. 김태식은 백구의 목덜미를 잡고 억지로 집으로 끌고 왔습니다. 들어가. 헛간에 들어가라고. 김태식이 백구를 헛간에 밀어넣고 빗장을 걸었습니다. 백구는 헛간 안에서 낑낑거리며 울부짖었어요. 문을 긁어대는 소리가 밤새도록 계속됐지요. 시끄러. 조용히 안 해. 김태식이 헛간 문을 발로 찼습니다. 하지만 백구는 멈추지 않았어요. 새벽녘이 되어서야 백구는 지쳐서 조용해졌습니다. 김태식도 그제야 잠이 들었지요. 다음 날 아침 김태식이 헛간 문을 열자 백구는 쏜살같이 뛰쳐나갔습니다. 그리고 곧장 정류장으로 달려갔어요. 김태식은 한숨만 푹푹 내쉬었습니다. 제 애비 버리고 간 놈을 뭐가 좋다고 기다려. 굶어 죽든 말든 마음대로 해. 김태식은 그렇게 소리쳤지만 마음은 편치 않았습니다. 저녁이 되자 결국 밥을 한 그릇 챙겨서 정류장으로 향했어요. 백구는 여전히 그 자리에 앉아 고갯길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먹어. 김태식이 밥그릇을 백구 앞에 놓았습니다. 하지만 백구는 고개도 돌리지 않았어요. 김태식의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안 먹으면 가져간다. 김태식이 밥그릇을 집어들었습니다. 그래도 백구는 꿈쩍하지 않았어요. 김태식은 밥그릇을 들고 집으로 돌아왔지요. 그날 밤도 백구는 정류장에서 밤을 샜습니다. 이런 일이 일주일 넘게 계속됐습니다. 김태식은 매일 저녁 밥을 가져갔고
백구는 매일 밥을 거부했어요. 백구의 몸은 눈에 띄게 야위어 갔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걱정했지요. 김영감, 저게 죽겠소. 뭐라도 먹여야지. 송만철 이장이 말했지만 김태식은 고개만 저었습니다. 제가 알아서 할 겁니다. 하지만 밤이 되면 김태식은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백구가 굶어 죽을까봐 걱정이 태산 같았습니다. 결국 2주일째 되던 날, 김태식은 새벽같이 일어나 밥을 지었습니다. 따끈따끈한 밥에 계란까지 풀어 넣었어요. 정류장으로 가니 백구는 기운 없이 누워 있었습니다. 숨소리도 가늘었지요. 김태식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이놈아, 일어나. 밥 먹어야지. 김태식이 백구를 흔들었습니다. 백구가 천천히 눈을 떴어요. 김태식은 밥그릇을 백구 코앞에 갖다 댔습니다. 밥 냄새가 백구의 코를 자극했지요. 백구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래, 먹어. 어서 먹으라고. 김태식의 목소리에는 애원이 섞여 있었습니다. 백구는 몇 번을 망설이다가 결국 밥을 먹기 시작했어요. 김태식은 그 모습을 보며 가슴을 쓸어내렸습니다. 그날부터 김태식과 백구 사이에는 묘한 규칙이 생겼습니다. 백구는 낮 동안 정류장을 지키고 밤이 되면 집으로 돌아왔어요. 김태식은 백구가 돌아오면 따뜻한 밥을 챙겨주었지요. 하지만 김태식의 말투는 여전히 퉁명스러웠습니다. 결국 배는 고프니까 돌아오는구만. 쓸모없는 놈. 겉으로는 그렇게 말했지만 속으로는 안도했습니다. 백구가 죽지 않아서, 백구가 돌아와서 다행이라고 생각했어요. 어느 날 밤 김태식은 잠이 오지 않아 낡은 장롱을 뒤적였습니다. 오래된 사진첩을 꺼내 펼쳤지요. 거기에는 흑백 사진 한 장이 끼워져 있었습니다. 비에 젖은 우편 가방을 맨 채 멋쩍게 웃고 있는 남자, 김태식의 아버지였습니다. 민수의 할아버지이기도 하지요. 김태식은 그 사진을 오랫동안 바라봤습니다. 그리고는 중얼거렸어요. 아버지는 평생 남의 편지만 전해주다 가셨지.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산길을 헤매다 결국 폐렴으로. 그 지긋지긋한 가난. 나는 내 새끼만큼은 남들 앞에 아쉬운 소리 안 하고 떡하니 어깨 펴고 살길 바랐어. 김태식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래서 악착같이 모은 돈인데 그걸 내놓으라고? 그럼 나는 또 아버지처럼 비참하게 살라고? 못 줘. 절대 못 줘. 하지만 그 말을 하면서도 김태식의 눈에서는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사실은 알고 있었던 겁니다. 민수가 정말로 힘들었다는 것을요. 그 빗속에서 무릎 꿇던 아들의 모습이 연기가 아니었다는 것을요. 이놈아, 내가 왜 그렇게 됐어? 내가 잘못 키웠나? 김태식은 사진을 다시 장롱 속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마루로 나왔어요. 툇마루에는 백구가 조용히 누워 있었습니다. 김태식은 백구 옆에 앉았지요. 백구야, 그놈이 언제 오려나? 정말 올까? 백구가 꼬리를 한번 흔들었습니다. 김태식은 백구의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그러다 문득 깨달았습니다. 자신도 백구처럼 민수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요. 입으로는 저주하면서도 마음으로는 간절히 바라고 있었던 겁니다. 아들이 무사히 건강하게 다시 돌아오기를요. 달빛이 마당을 비췄습니다. 김태식과 백구는 그렇게 나란히 앉아 밤하늘을 바라봤어요. 둘 다 같은 사람을 그리워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정류장 앞 감나무에 꽃이 피고 지기를 5번, 세월은 물 흐르듯 흘러갔습니다. 1년 차 김태식은 여전히 백구에게 퉁명스러웠습니다. 매일 저녁 밥을 주면서도 한마디씩 쏘아붙였어요. 또 헛수고했지? 안 온다니까. 그놈은 이제 안 와.
하지만 밥그릇에 담긴 밥의 양은 점점 늘어났습니다. 겨울이 되자 김태식은 헛간에 두꺼운 이불을 깔아주었어요. 말로는 추워 죽으면 치우기 귀찮다고 했지만 손길은 부드러웠지요. 2년차가 되자 김태식의 말투가 조금 변했습니다. 퉁명스러움 속에 체념이 섞이기 시작했어요. 그래, 기다리고 싶으면 기다려라. 어차피 내 말 들을 녀석도 아니고. 김태식도 알아가고 있었던 겁니다. 백구의 그 한결같음을 어쩔 수 없다는 것을요. 이제는 백구를 말리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매일 저녁 정류장으로 밥을 갖다 주었지요. 3년차 여름 김태식은 큰 병을 앓았습니다. 폭염에 쓰러져 사흘 동안 꼼짝 못하고 누워 있었어요. 마을 사람들이 돌아가며 김태식을 돌봐줬지요.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백구가 정류장을 나가지 않았던 겁니다. 사흘 동안 물 한 모금 안 마시고 그 자리를 지켰어요. 마을 사람들이 밥을 갖다 줘도 먹지 않았지요. 오직 마지막 버스 시간에만 나가서 버스가 지나간 후에야 김태식의 집으로 돌아와 방문 밖에서 밤을 샜습니다. 김태식이 정신을 차렸을 때 방문 밖에서 낑낑거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백구였습니다. 김태식은 힘겹게 일어나 방문을 열었지요. 백구야. 백구가 방 안으로 들어와 김태식의 손을 하찼습니다. 김태식은 그제야 눈물을 흘렸어요. 이 짐승이 자신을 걱정하고 있었다는 것을 깨달았던 겁니다. 미안하다. 밥을 못 챙겨줘서. 김태식은 백구를 꼭 안았습니다. 그리고 그때 처음으로 생각했어요. 백구가 기다리는 민수가 만약 정말로 돌아온다면 자신은 어떻게 해야 할까 하고요. 4년차 봄 상동리에 큰 변화가 있었습니다. 마을 청년 대부분이 도시로 떠나고 학교가 폐교됐어요. 버스 노선도 줄어들어 이제는 하루에 3번만 다니게 됐지요. 그럼에도 백구는 여전히 매일 정류장을 지켰습니다. 어느 초여름날 복순상의 오복순 할머니가 김태식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김영감님, 저 백구 좀 보소. 저리 비가 오는데도 꼼짝을 않네. 짐승은 5년을 기다려도 저리 한결같은데. 영감님은 아들 안 보고 싶으시오? 김태식은 한참을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보고 싶으면 뭐합니까? 그 모진 말로 내쫓은 게 접니다. 이젠 염치가 없어서 어디서 살아있는지나 알았으면. 김태식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4년 동안 꾹 눌러왔던 감정이 터져 나오는 것 같았어요. 오복순 할머니가 한숨을 쉬었지요. 저러다 적에 병들겠소. 내가 영감님 몰래 읍내 개장수라도 부를까? 저리 고생시킬 바에야 차라리. 그 말을 듣는 순간 김태식이 버럭 소리를 질렀습니다. 뭐? 개장수? 미쳤어. 누가 넘기래. 저놈은 내 개야. 내 개라고. 오복순 할머니가 깜짝 놀랐어요. 김태식 자신도 놀랐지요. 내 개라는 말이 튀어나온 것이 의외였던 겁니다. 김태식은 4년 동안 한 번도 백구를 내 개라고 부른 적이 없었습니다. 항상 저놈 쓸모없는 놈이라고만 불렀어요. 김태식은 얼굴이 붉어져서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김태식은 마루에 주저앉았어요. 그리고 문득 15년 전 일이 떠올랐습니다. 민수가 23이었을 때였어요. 어느 날 민수가 다리가 부러진 강아지를 품에 안고 왔습니다. 하얀 털을 가진 작은 강아지였지요. 아버지, 이 녀석 길에서 차에 치여서 죽어가고 있었어요. 제가 데려와도 되죠? 김태식은 난색을 표했습니다. 걔를 왜 데려와? 먹일 것도 없는데. 제 밥 줄이면 됩니다. 제발요, 아버지. 이 녀석 이대로 두면 죽어요. 민수의 눈빛이 간절했습니다. 결국 김태식은 허락했고 민수는 밤새 강아지를 돌봤어요.
다리에 부목을 대고 약을 먹이고 물을 먹였지요. 일주일 후 강아지가 꼬리를 흔들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 살았어요. 백구가 살았다고요. 민수가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김태식은 그때 민수의 얼굴을 똑똑히 기억합니다. 햇살처럼 밝게 웃던 아들의 모습을요. 백구 밥그릇은 제 거랑 똑같은 걸로 놔주세요. 공평하게. 민수는 자기 밥그릇만큼 큰 그릇을 백구에게도 챙겨줬습니다. 가난한 집이었지만 민수는 백구와 밥을 나눠 먹었어요. 김태식은 그런 민수가 예뻐 보이면서도 걱정스러웠지요. 내 밥을 줄여서 걔를 먹이면 어쩌냐. 괜찮아요, 아버지. 백구도 우리 식구잖아요. 민수는 그렇게 말하며 웃었습니다. 그 웃음이 김태식의 가슴을 따뜻하게 했어요. 김태식은 눈물을 훔쳤습니다. 그때 그 밥그릇을 깨부쉈어야 했습니다. 그랬다면 민수가 백구에게 정을 붙이지 않았을 텐데 백구도 민수를 그리워하지 않았을 텐데요. 에휴, 이 웬수야. 김태식은 중얼거렸습니다. 그리고 그날 저녁부터 김태식의 행동이 달라졌습니다. 오후 4시 50분이 되면 김태식은 낡은 신발을 꿰차고 집을 나섰어요. 그리고 백구가 있는 정류장으로 향했지요. 처음에 백구는 놀란 듯 김태식을 바라봤습니다. 김태식은 백구 옆 벤치에 앉았어요. 뭘 봐. 그냥 바람이나 쐬러 나온 거야. 김태식은 퉁명스럽게 말했지만 백구는 꼬리를 살짝 흔들었습니다. 버스가 도착했어요. 백구가 버스로 달려가 사람들의 냄새를 맡을 때 김태식도 함께 일어나 지켜봤습니다. 백구가 실망해서 돌아오면 김태식도 함께 벤치로 돌아왔어요. 오늘도 안 왔구나. 김태식이 중얼거렸습니다. 백구가 김태식을 올려다봤지요. 그 눈빛에는 묘한 동질감이 담겨 있었습니다. 둘 다 같은 사람을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서로 알고 있었던 겁니다. 그날부터 김태식과 백구는 함께 버스를 기다렸습니다. 버스를 기다리는 척, 낡은 신문을 보는 척 했지만 사실은 둘 다 같은 것을 바라고 있었어요. 5년을 기다린 백구가 외롭지 않도록, 그리고 언젠가 올지도 모르는 아들을 함께 맞이하기 위해서요. 마을 사람들은 그런 김태식을 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결국 부자는 부자구만. 똑같네, 똑같아. 송만철 이장이 말했습니다. 오복순 할머니도 웃으며 동의했어요. 그러게 말여. 둘 다 입으론 안 그런다면서 마음은 다 똑같지. 5년째 여름이 지나고 가을이 왔습니다. 김태식과 백구는 이제 때려야 뗄 수 없는 사이가 됐어요. 하지만 둘 다 알고 있었습니다. 이 기다림이 언제 끝날지, 아니 끝나기는 할지를요. 5년째 되던 그의 겨울은 유난히도 추웠습니다. 12월 중순부터 눈이 내리기 시작했는데 그칠 줄을 몰랐어요. 처음에는 소복소복 예쁘게 내리던 눈이 점점 거세졌습니다.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도 눈은 계속 내렸지요. 마을 사람들은 걱정스레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이거 보통 일이 아닌데. 올해 겨울은 예사롭지 않아. 송만철 이장이 눈을 쓸어내며 혀를 찼습니다. 복순상의 지붕에는 눈이 한 뼘 넘게 쌓여 있었어요. 오복순 할머니가 빗자루로 눈을 쓸어내렸지요. 이렇게 눈이 많이 온 게 10년 만인 것 같네. 아이고, 큰일이야. 마을 입구 전봇대가 눈의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기울기 시작했습니다. 담장도 여기저기 무너져 내렸어요. 마을은 점점 눈에 파묻혀 가고 있었지요. 3일째 되던 날, 눈은 더욱 거세게 내렸습니다. 김태식은 창밖을 내다보며 한숨을 쉬었어요. 마당의 장독대가 눈에 반쯤 묻혀 있었지요. 이러다 정말 큰일 나겠어. 김태식은 두꺼운 외투를 입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정류장으로 가는 길은 이미 눈으로 가득했어요. 발목까지 빠지는 눈을 헤치며 걸어가는 것이 힘들었지요. 정류장에 도착하니 백구가 눈 속에 웅크리고 있었습니다. 온몸이 눈으로 덮여 있었어요. 김태식이 백구의 눈을 털어내며 말했지요. 백구야, 오늘은 집에 가자. 이 눈 좀 봐. 버스도 못 다닐 것 같아. 하지만 백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여전히 고갯길만 빤히 바라보고 있었어요. 김태식은 한숨을 쉬며 백구 옆에 앉았지요. 오후 5시 버스가 도착할 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버스는 오지 않았어요. 10분이 지나고 20분이 지났지만 고갯길 너머에서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지요. 버스가 안 오네. 역시 김태식이 중얼거렸습니다. 백구는 여전히 기다렸어요. 꼬리를 축 늘어뜨린 채 고갯길만 바라보고 있었지요. 저녁 6시가 넘어가자 김태식은 백구를 데리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백구는 내내 뒤를 돌아보며 정류장을 바라봤어요. 넷째 날 눈은 더욱 거세졌습니다. 바람까지 불기 시작했어요. 눈보라가 세차게 몰아쳤지요. 김태식은 라디오를 켰습니다. 강원 산간 지역에 폭설 경보가 발령됐습니다. 현재 적설량이 60cm를 넘어섰으며 라디오에서 급박한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김태식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오늘 밤부터 내일까지 더 많은 눈이 예상되니 산간 지역 주민 여러분께서는 외출을 삼가시기 바랍니다. 김태식은 라디오를 끄고 백구를 불렀습니다. 백구야, 오늘은 정말 안 돼. 나가면 안 돼. 하지만 오후 4시 50분이 되자 백구는 어김없이 대문 앞에 섰습니다. 나가겠다는 뜻이었어요. 김태식이 고개를 저었지요. 안 돼, 백구야. 오늘은 버스 안 와. 길이 끊겼다고. 백구는 낑낑거리며 울었습니다. 대문을 긁어대며 나가려고 했어요. 김태식은 할 수 없이 백구의 목덜미를 잡았지요. 미안하다, 백구야. 오늘만은 안 돼. 김태식이 백구를 헛간으로 끌고 갔습니다. 백구는 발버둥을 쳤지만 김태식은 놓지 않았어요. 헛간 안으로 백구를 밀어넣고 빗장을 걸었지요. 오늘만 참아라. 내일 눈 그치면 나가자. 김태식이 헛간 문 너머로 말했습니다. 백구가 안에서 짖기 시작했어요. 문을 긁어대는 소리가 요란했지요. 쿵, 쿵. 백구가 문을 들이받는 소리까지 났습니다. 김태식은 가슴이 아팠지만 돌아섰어요. 백구를 밖에 내보낼 수는 없었지요. 밤이 깊어갔습니다. 눈은 더욱 거세게 내렸어요. 바람 소리가 무서울 정도로 컸지요. 김태식은 방 안에 앉아 라디오를 들었습니다. 폭설로 인해 강원 산간 지역 버스 운행이 전면 중단됐습니다. 도로가 차단되어 김태식은 라디오를 끄고 한숨을 쉬었습니다. 역시 버스는 오지 않을 거였어요. 백구를 헛간에 가둔 것이 잘한 일이었지요. 헛간에서는 여전히 백구의 울음소리가 들렸습니다. 낑낑거리는 소리, 문을 긁어대는 소리. 김태식은 귀를 막고 싶었어요. 미안하다, 백구야. 정말 미안해. 김태식이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어쩔 수 없었지요. 백구를 지키기 위해서는 가둬둘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정이 넘었습니다. 김태식은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백구 생각에, 민수 생각에 잠이 오지 않았지요. 김태식은 일어나 창밖을 내다봤습니다. 세상은 온통 하얗게 변해 있었습니다. 눈이 끝없이 내리고 있었어요. 이런 밤에 민수는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을까요? 따뜻한 곳에 있기는 할까요? 이놈아, 어디 있니? 김태식이 중얼거렸습니다. 5년 동안 소식이 없었지요. 살아있는지 죽었는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김태식은 민수가 살아있다고 믿고 싶었어요. 새벽 2시쯤
헛간에서 큰 소리가 났습니다. 쿵! 김태식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무언가 부서지는 소리였어요. 김태식은 급히 외투를 걸치고 밖으로 뛰쳐나갔지요. 헛간으로 달려가 보니 빗장은 그대로였습니다. 하지만 옆쪽 나무 판자에 구멍이 뚫려 있었어요. 백구가 썩은 나무를 부수고 탈출한 겁니다. 백구야, 백구야. 김태식이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백구는 보이지 않았어요. 눈발이 세차게 날려 앞이 잘 보이지도 않았지요. 김태식은 마당을 둘러봤습니다. 눈 위에 백구의 발자국이 희미하게 남아 있었어요. 발자국은 대문 밖으로 이어져 있었지요. 이 미친놈이. 김태식은 급히 집 안으로 들어가 두꺼운 옷을 더 껴입었습니다. 장화를 신고 손전등을 챙겼어요. 그리고 백구를 찾아 나섰지요. 눈보라가 거세게 몰아쳤습니다. 김태식은 손전등을 비추며 백구의 발자국을 따라갔어요. 발자국은 정류장 쪽으로 향하고 있었지요. 백구야, 어디 있어? 김태식이 소리쳤지만 대답은 없었습니다. 바람 소리만 요란할 뿐이었어요. 김태식은 계속 걸었습니다. 무릎까지 빠지는 눈을 헤치며 한 걸음씩 나아갔지요. 정류장이 보였습니다. 하지만 백구는 정류장에 없었어요. 발자국은 정류장을 지나 고갯길 쪽으로 이어져 있었지요. 고갯길로? 왜? 김태식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백구는 5년 동안 한 번도 고갯길로 올라간 적이 없었어요. 항상 정류장에서 기다렸을 뿐이었지요. 하지만 오늘 밤은 달랐습니다. 백구는 고갯길을 향해 달려가고 있었어요. 무언가가 백구를 부르고 있는 것 같았지요. 김태식은 손전등을 비추며 고갯길을 올려다봤습니다. 저 위 어딘가에 백구가 있을 겁니다. 김태식은 이를 악물고 고갯길을 오르기 시작했어요. 백구야, 기다려라. 내가 간다. 김태식의 목소리가 눈보라 속으로 흩어졌습니다. 5년을 기다린 백구가 오늘 밤 왜 갑자기 고갯길로 향했을까요? 그 답을 찾기 위해 김태식은 폭설 속을 걸어갔습니다. 김태식은 눈보라를 뚫고 고갯길을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한 걸음 떼는 것이 지옥 같았어요. 눈은 허벅지까지 쌓여 있었고 바람은 태식의 몸을 밀어냈지요. 핵, 핵, 백구야. 김태식의 숨소리가 거칠었습니다. 73의 나이에 이 폭설 속을 걷는 것은 목숨을 거는 일이었어요. 손전등 불빛이 흔들렸지요. 앞이 잘 보이지 않았습니다. 고갯길은 가파랐습니다. 평소에도 오르기 힘든 길인데 눈까지 쌓이니 한 걸음이 천근만근이었어요. 김태식은 넘어지고 또 넘어졌지요. 무릎이 까지고 손바닥이 찢어졌습니다. 김태식이 신음을 냈습니다. 다시 일어나려는데 다리에 힘이 없었어요. 온몸이 떨렸지요. 추위가 뼛속까지 파고들었습니다. 안 돼. 여기서 쓰러지면 안 돼. 김태식은 이를 악물고 일어났습니다. 백구를 찾아야 했어요. 저 미련한 짐승이 이 눈보라 속에서 얼어 죽을지도 모릅니다. 저 멀리서 희미하게 소리가 들렸습니다. 기잉. 백구의 울음소리였습니다. 김태식의 가슴이 철렁했어요. 저 소리는 평소 백구의 울음소리와 달랐지요. 더 절박하고 더 간절했습니다. 백구야, 어디 있어? 김태식이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바람이 너무 세차게 불어 목소리가 제대로 나가지 않았어요. 김태식은 손전등을 높이 들고 사방을 비췄지요. 눈발이 손전등 불빛을 가렸습니다. 하얗게 날리는 눈 때문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어요. 김태식은 울음소리가 들린 쪽으로 걸어갔지요. 10m쯤 올라갔을까요? 백구의 발자국이 다시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눈 위에 희미하게 남은 발자국이었어요.
김태식은 그 발자국을 따라 계속 올라갔지요. 기잉, 기잉. 백구의 울음소리가 더 가까워졌습니다. 김태식은 힘을 내서 걸음을 빨리 했어요. 넘어지고 일어나기를 반복하며 앞으로 나아갔지요. 드디어 백구가 보였습니다. 고갯길 중턱쯤 커다란 바위 옆에 백구가 서 있었어요. 백구는 땅을 향해 미친 듯이 지저대고 있었지요. 백구야. 김태식이 백구에게 다가갔습니다. 백구는 김태식을 보고도 짖음을 멈추지 않았어요. 계속해서 땅을 향해 지저댔지요. 그리고 앞발로 눈을 파헤치기 시작했습니다. 뭘 하는 거야, 이놈아. 김태식이 백구 옆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백구가 파헤치는 곳을 봤어요. 눈이 유난히 많이 쌓인 곳이었지요. 백구는 필사적으로 눈을 긁어냈습니다. 기잉, 기잉. 백구의 울음소리가 더욱 절박해졌습니다. 앞발에서 피가 흘러나왔어요. 발톱이 부러지고 발바닥이 찢어진 것 같았지요. 그래도 백구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김태식은 묘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백구의 행동이 예사롭지 않았어요. 5년 동안 백구를 지켜봤지만 이런 모습은 처음이었지요. 무언가가 이 눈 속에 있는 것 같았습니다. 백구야, 비켜봐. 내가 팔게. 김태식이 백구를 옆으로 밀쳤습니다. 그리고 두 손으로 눈을 파헤치기 시작했어요. 맨손으로 눈을 긁어냈지요. 손이 시렸고 손가락 끝이 얼얼했습니다. 눈을 파내고 또 파냈습니다. 얼마나 팠을까요? 김태식의 손에 뭔가 딱딱한 것이 만져졌어요. 이건 뭐지? 김태식이 손전등을 비췄습니다. 검은색 천이 보였어요. 옷 같았지요. 김태식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설마. 김태식은 더 빠르게 눈을 파헤쳤습니다. 백구도 함께 눈을 긁어냈어요. 점점 더 많은 것이 드러났지요. 검은색 패딩 점퍼, 청바지, 운동화. 그리고 손이 보였습니다. 사람의 손이었어요. 창백한 손, 파란 손톱. 김태식의 손이 떨렸지요. 사람이야. 사람이 묻혀 있어. 김태식이 중얼거렸습니다. 누군가 이 눈 속에 쓰러져 있었던 겁니다. 김태식은 더욱 빠르게 눈을 파냈어요. 가슴이 터질 것 같았지요. 상체가 드러났습니다. 너덜너덜한 옷을 입은 남자였어요. 얼굴은 아직 눈에 묻혀 보이지 않았지요. 김태식은 얼굴 쪽의 눈을 조심스럽게 쓸어냈습니다. 창백한 이마가 보였습니다. 눈썹이 보였어요. 그리고 눈을 감고 있는 얼굴이 드러났지요. 김태식의 몸이 얼어붙었습니다. 손전등이 떨어질 뻔했어요. 그 얼굴을 김태식은 알고 있었습니다. 아무리 세월이 흘러도 잊을 수 없는 얼굴이었지요. 민수야. 김태식의 입에서 이름이 흘러나왔습니다. 아주 천천히 떨리는 목소리로요. 눈 속에 쓰러져 있던 사람은 바로 김태식의 아들 민수였던 겁니다. 순간 김태식의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아무 생각도 나지 않았어요. 그저 민수의 얼굴만 보였지요. 한때 통통하고 혈색 좋던 얼굴이 이제는 뼈만 앙상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민수야, 민수야. 김태식이 민수를 흔들었습니다. 하지만 민수는 꿈쩍도 하지 않았어요. 눈을 뜨지 않았지요. 김태식은 민수의 뺨을 만져봤습니다. 얼음장같이 차가웠습니다. 살아있는 사람의 온기가 느껴지지 않았어요. 김태식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져 내렸지요. 안 돼. 안 돼. 이럴 순 없어. 김태식이 울부짖었습니다. 5년 만에 만난 아들이 이런 모습일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김태식은 떨리는 손으로 민수의 코 밑에 손을 가져갔지요. 숨을 쉬는지 확인하려는 것이었습니다. 한참을 기다렸어요. 바람 소리만 들렸지요.
김태식의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아주 미세하게, 정말 미세하게 무언가 느껴졌어요. 따뜻한 숨결이었지요. 살아있어. 아직 살아있어. 김태식이 외쳤습니다. 희망이 생겼어요. 늦지 않았습니다. 아직 늦지 않았어요. 김태식은 민수의 몸에 쌓인 눈을 모두 털어냈지요. 민수의 전신이 드러났습니다. 옷은 너덜너덜했고 신발은 한쪽이 벗겨져 있었어요. 도대체 어디서 무슨 일을 겪은 걸까요? 왜 이 지경이 된 걸까요? 민수야, 집으로 가야 해. 일어나. 김태식이 민수를 일으키려 했습니다. 하지만 민수의 몸은 너무 무거웠어요. 의식이 없으니 온몸에 힘이 없었지요. 김태식 혼자서는 도저히 들 수 없었습니다. 어떡하지? 어떻게? 김태식이 당황했습니다. 이대로 두면 민수는 얼어 죽을 겁니다. 하지만 김태식 혼자 힘으로는 민수를 옮길 수가 없었어요. 마을까지는 아직도 한참 남았지요. 백구가 김태식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김태식의 옷자락을 물었어요. 마을로 가자는 뜻이었지요. 백구는 김태식을 바라봤습니다. 백구의 눈빛이 말하고 있었습니다. 할 수 있다고요. 포기하지 말라고요. 5년을 기다린 주인을 이대로 보낼 순 없다고요. 김태식은 백구를 봤습니다. 그리고 민수를 봤어요. 다시 백구를 봤지요. 김태식의 눈에 결기가 서렸습니다. 그래, 해야지. 해야 해. 김태식이 중얼거렸습니다. 73, 구부정한 허리, 쇠약한 체력. 그 무엇도 중요하지 않았어요. 아들을 살려야 했습니다. 김태식은 민수 뒤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민수의 팔을 자기 목에 걸쳤어요. 허리를 숙이고 민수를 등에 업으려 했지요. 으윽! 김태식이 신음을 냈습니다. 무릎이 꺾였어요. 허리가 끊어질 것 같았지요.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다시 힘을 주고 민수를 끌어올렸어요. 마침내 민수를 등에 업었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렸지만 버텼어요. 이를 악물고 버텼지요. 가자, 백구야. 우리 집으로. 가자. 김태식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백구가 앞장섰어요. 눈을 헤치며 길을 만들기 시작했지요. 김태식과 백구는 눈보라 속을 걸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과연 무사히 마을에 도착할 수 있을까요? 민수는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아무도 알 수 없었습니다. 김태식은 민수를 등에 업고 고갯길을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백구가 앞장서서 눈을 헤쳤어요. 한 걸음, 또 한 걸음. 김태식의 발걸음은 느렸지만 멈추지 않았지요. 핵, 핵, 조금만 버텨라. 김태식의 숨소리가 점점 거칠어졌습니다. 등에 업힌 민수의 무게가 어깨를 짓눌렀어요. 무릎이 꺾일 것 같았지요. 하지만 김태식은 이를 악물고 걸었습니다. 눈보라는 더욱 거세졌습니다. 바람이 김태식의 몸을 흔들었어요. 한 걸음 내디딜 때마다 뒤로 밀려나는 것 같았지요. 김태식은 비틀거렸습니다. 으윽! 김태식이 넘어졌습니다. 무릎이 눈 속에 푹 꺼졌어요. 민수가 등에서 미끄러져 내렸지요. 김태식은 급히 민수를 붙잡았습니다. 민수야, 미안하다. 미안해. 김태식이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다시 일어나야 했어요. 김태식은 눈을 짚고 일어섰지요. 온몸에 힘이 없었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렸어요. 백구가 뒤돌아와 김태식 곁에 섰습니다. 낑낑거리며 걱정하는 눈빛으로 김태식을 바라봤어요. 김태식은 백구를 보며 고개를 끄덕였지요. 괜찮아, 백구야. 조금만 더. 할 수 있어. 김태식은 다시 민수를 업었습니다. 이번에는 더 깊이 민수를 끌어안았어요.
절대 놓치지 않으려는 듯이요. 그리고 다시 걸었습니다. 10m를 갔을까요? 김태식이 또 넘어졌습니다. 이번에는 앞으로 고꾸라졌어요. 민수를 보호하려고 김태식이 먼저 눈 위에 부딪혔지요. 얼굴이 눈에 파묻혔습니다. 으아. 김태식이 신음을 냈습니다. 코에서 피가 났어요. 입술이 찢어졌지요. 하지만 김태식은 민수를 확인했습니다. 민수는 다치지 않았어요. 김태식이 받쳐줬으니까요. 다행이다. 다행이야. 김태식이 중얼거렸습니다. 다시 일어나려 했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쉽지 않았지요. 팔에 힘이 없었습니다. 일어서려고 해도 자꾸 주저앉았어요. 백구가 김태식의 옷을 물었습니다. 일어나라고 재촉하는 것 같았어요. 김태식은 백구를 보며 씁쓸하게 웃었지요. 미안하다, 백구야. 애비가 늙어서 힘이 없구나. 김태식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이대로 포기하고 싶었어요. 너무 힘들었지요. 하지만 민수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어렸을 적 민수가 넘어져서 울 때마다 김태식이 업어줬던 기억이요. 아버지, 아파요. 괜찮아, 민수야. 아버지가 업어줄게. 그때는 민수가 가벼웠습니다. 병아리처럼 가벼웠어요. 김태식은 민수를 업고 어디든 갈 수 있었지요. 그런데 이제는 김태식이 늙었습니다. 민수는 컸고요. 안 돼. 포기하면 안 돼. 김태식이 이를 악물었습니다. 다시 힘을 냈어요. 양손으로 눈을 짚고 일어섰지요. 비틀거렸지만 넘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민수를 다시 업었어요. 가자, 백구야. 김태식의 목소리는 약했지만 결연했습니다. 백구가 다시 앞장섰어요. 김태식은 백구를 따라 걸었지요. 눈은 계속 내렸습니다. 발목까지 빠지던 눈이 이제는 무릎을 넘었어요. 한 걸음 떼는 것이 산을 오르는 것 같았지요. 김태식의 숨소리는 점점 약해졌습니다. 핵, 핵. 김태식이 멈춰섰습니다. 숨을 고르려는 거였어요. 가슴이 터질 것 같았지요. 심장이 귀에서 쿵쿵거렸습니다. 그때 민수의 손이 미세하게 움직였습니다. 김태식은 느꼈어요. 등에 업힌 민수의 손가락이 김태식의 어깨를 움켜쥐는 것을요. 민수야, 민수야. 김태식이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민수는 대답이 없었어요. 다시 축 늘어졌지요. 김태식의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버텨라, 민수야. 조금만 더. 김태식은 다시 걸었습니다. 더 빨리 걸으려 했어요. 민수의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았지요. 김태식은 온 힘을 다해 발을 옮겼습니다. 백구도 더 빨리 달렸습니다. 발바닥에서 피가 흘렀지만 멈추지 않았어요. 백구는 계속해서 눈을 헤치며 길을 만들었지요. 얼마나 걸었을까요? 김태식의 눈앞에 희미한 불빛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마을의 불빛이었어요. 복순상 외의 간판 불빛이 어둠 속에서 빛나고 있었지요. 보인다. 마을이 보여. 김태식이 중얼거렸습니다. 희망이 생겼어요. 조금만 더 가면 됩니다. 김태식은 마지막 힘을 짜냈지요. 하지만 그때였습니다. 김태식의 다리에서 완전히 힘이 빠졌어요. 무릎이 꺾이고 몸이 앞으로 쏠렸지요. 김태식은 또 넘어졌습니다. 안 돼. 김태식이 외쳤습니다. 이번에도 민수를 감싸 안았어요. 김태식의 몸이 눈 위에 쓰러졌지요. 충격으로 민수가 등에서 완전히 미끄러져 내렸습니다. 김태식은 눈 위에 엎드린 채 일어나려 했습니다. 하지만 몸이 말을 듣지 않았어요. 팔다리에 힘이 하나도 없었지요. 김태식은 눈 위에서 몸부림쳤습니다. 일어나야 해.
민수가 죽어. 김태식이 울부짖었습니다. 하지만 몸은 일어서지 못했어요. 김태식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지요. 백구가 김태식 앞으로 왔습니다. 그리고 김태식의 얼굴을 핥았어요. 김태식은 백구를 보며 울었지요. 미안하다, 백구야. 애비가 여기까지밖에 못 데려왔구나. 김태식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마을은 이제 눈앞인데 100m도 안 남았는데 김태식은 더 이상 갈 수가 없었습니다. 백구가 하늘을 향해 길게 울부짖었습니다. 아우. 백구의 울음소리가 눈보라를 뚫고 마을로 퍼져나갔습니다. 구슬프고 절박한 울음소리였어요. 도와달라는 울음이었지요. 마을 회관에서 불빛이 움직였습니다. 문이 열리고 사람들이 나왔어요. 송만철 이장이었습니다. 저게 무슨 소리요? 송만철 이장이 귀를 기울였습니다. 백구의 울음소리가 들렸어요. 오복순 할머니도 나왔지요. 깨 우는 소리 같은데? 저기 뭔가 있어. 마을 청년 하나가 손전등을 비췄습니다. 저 멀리 눈 위에 쓰러진 사람들이 보였어요. 그리고 그 옆에서 지저대는 하얀 개가 보였지요. 저건 백구잖아. 그럼 저 사람은? 송만철 이장이 깨달았습니다. 김영감이다. 빨리 가보자. 마을 사람들이 달려갔습니다. 눈을 헤치며 김태식이 쓰러진 곳으로 달려갔어요. 송만철 이장이 가장 먼저 도착했지요. 김영감, 정신 차리시오. 송만철 이장이 김태식을 일으켜 세웠습니다. 그리고 옆에 쓰러진 민수를 봤어요. 깜짝 놀랐지요. 이 사람, 민수 아니가? 뭐, 김영감 아들. 마을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오복순 할머니가 민수의 맥을 짚어봤어요. 숨이 아주 약해. 빨리 회관으로. 마을 청년 둘이 민수를 들어 올렸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김태식을 부축했어요. 모두 마을 회관으로 달려갔지요. 백구도 함께 뛰었습니다. 회관문이 활짝 열렸습니다. 따뜻한 공기가 쏟아져 나왔어요. 민수를 아랫목에 눕혔습니다. 김태식도 옆에 앉혔지요. 물 데워. 빨리. 담요 더 가져와. 마을 사람들이 분주하게 움직였습니다. 김태식은 민수의 손을 꽉 잡았어요. 민수야, 이제 괜찮아. 우리 살았어. 김태식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백구가 민수 곁으로 다가와 조용히 누웠어요. 5년의 기다림이 드디어 끝났습니다. 과연 민수는 깨어날 수 있을까요? 어르신들, 마을 회관의 따뜻한 아랫목에서 민수가 누워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교대로 민수를 돌봤어요. 따뜻한 물수건으로 몸을 닦아주고 이불을 여러 장 덮어줬지요. 김태식은 한시도 민수 곁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민수의 손을 꽉 잡은 채 밤을 새웠어요. 백구도 민수 발치에 조용히 누워 있었지요. 첫날 밤이 지나고 아침이 왔습니다. 민수는 깨어나지 않았어요. 숨소리는 조금 안정됐지만 여전히 의식이 없었지요. 김태식은 민수의 이마를 쓰다듬었습니다. 민수야, 애비가 여기 있어. 눈 떠봐. 김태식의 목소리는 간절했습니다. 하지만 민수는 반응이 없었어요. 오복순 할머니가 따뜻한 죽을 가져왔지요. 김영감, 이것이라도 좀 드시오. 기운 차려야 민수 돌보지. 김태식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습니다. 민수가 먼저 깨어나야지요. 송만철 이장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병원에 데려가야 하는데 길이 막혀서 눈이 좀 그치면 헬기라도 불러봐야겠어. 이틀째 민수의 입술에 조금씩 색이 돌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창백했던 얼굴도 조금은 나아 보였어요. 마을 사람들이 안도의 한숨을 쉬었지요. 다행이요.
체온이 오르고 있어. 오복순 할머니가 민수의 이마를 짚어보며 말했습니다. 김태식은 처음으로 희미하게 미소를 지었어요. 그래요? 정말요? 그럼요. 이제 곧 깨어날 거요. 김태식은 민수의 손을 두 손으로 감싸 쥐었습니다. 그 손의 온기가 느껴졌어요. 얼음장같이 차갑던 손이 이제는 따뜻해지고 있었지요. 3일째 아침이었습니다. 김태식은 여전히 민수 곁을 지키고 있었어요. 눈꺼풀이 무거웠지만 잠들 수 없었지요. 민수가 깨어나는 순간을 놓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민수의 손가락이 움직였어요. 아주 미세하게 하지만 분명하게 움직였지요. 김태식이 깜짝 놀라 민수의 얼굴을 들여다봤습니다. 민수의 눈꺼풀이 떨렸습니다. 천천히, 아주 천천히 눈을 뜨기 시작했어요. 김태식의 가슴이 두근거렸지요. 민수야. 김태식이 떨리는 목소리로 불렀습니다. 민수의 눈이 완전히 떠졌어요. 흐릿한 눈빛이었지만 분명히 뜬 것이었지요. 민수는 천장을 바라보다가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김태식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민수의 눈에 초점이 맺혔어요. 김태식을 알아본 것 같았지요. 아버지. 민수의 입에서 가느다란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김태식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어요. 그래, 애비다. 애비가 왔어. 김태식이 민수의 손을 꽉 쥐었습니다. 민수의 눈에도 눈물이 고였어요. 죄송합니다. 아버지. 염치 없이. 민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김태식은 고개를 저었어요. 됐다. 아무 말 마라. 살아만 있으면 됐어. 김태식이 민수의 이마에 손을 얹었습니다. 따뜻했어요. 살아있는 온기가 느껴졌지요. 마을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민수가 깨어났다는 소식을 듣고 달려온 거였어요. 오복순 할머니가 따뜻한 죽을 가져왔지요. 자, 이거라도 좀 드시오. 기운 차려야지. 김태식이 민수를 부축해 일으켜 앉혔습니다. 민수는 김태식의 도움을 받으며 죽을 한 숟갈 떠먹었어요. 따뜻한 죽이 목구멍을 타고 넘어갔지요. 맛있습니다. 고맙습니다. 민수가 중얼거렸습니다. 5년 만에 먹는 고향의 맛이었어요. 민수의 눈에서 또 눈물이 흘렀지요. 그때 백구가 민수 곁으로 다가왔습니다. 조심스럽게 민수의 손을 킁킁 냄새 맡았어요. 5년 전 그 냄새, 주인의 냄새가 났지요. 백구야. 민수가 백구를 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백구는 민수의 손을 조심스럽게 핥았어요. 그리고 꼬리를 천천히 흔들었지요. 내가 날 찾아준 거지? 고마워, 백구야. 민수의 손이 백구의 머리를 향했습니다. 백구는 민수의 손길을 받으며 낑낑거렸어요. 기쁨의 소리였지요. 5년을 기다린 주인이 드디어 돌아왔습니다. 김태식은 그 광경을 보며 눈물을 닦았습니다. 오복순 할머니도, 송만철 이장도, 모든 마을 사람들도 눈시울이 붉어졌어요. 며칠이 지났습니다. 민수는 조금씩 기력을 회복했어요. 이제는 혼자 앉아서 밥을 먹을 수 있었지요. 김태식은 매 끼니마다 민수 옆에 앉아 밥을 챙겨줬습니다. 어느 저녁 민수가 김태식에게 말했습니다. 아버지, 제 이야기 좀 들어주실 수 있으세요? 김태식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민수는 천천히 입을 열었지요. 서울서 정말 열심히 했습니다. 밤낮 없이 일했어요. 처음에는 잘 됐습니다. 그런데 거래처가 부도나면서 연쇄부도가 제 잘못이 아니었는데 민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사채를 썼습니다. 다시 일어서려고요. 그것도 실패했습니다. 빚이 너무 많이 쌓였어요. 도망 다니다가 노숙자가 됐습니다.
김태식은 아무 말 없이 민수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민수는 계속 말했어요. 폐렴에 걸렸습니다. 병원에 갈 돈도 없었어요. 죽을 것 같았습니다. 그때 생각했어요. 마지막으로 아버지 얼굴이라도 보고 가자고. 그래서 걸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민수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폭설에 길을 잃었어요. 고갯길 어디쯤에서 쓰러졌습니다. 그때 백구가 날 찾아줬습니다. 김태식도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리고 민수를 꽉 안았어요. 미안하다, 민수야. 애비가 미안해. 그때 내 말을 들어줄걸. 퇴직금이 뭐가 중요하냐? 내가 제일 중요한데. 부자는 그렇게 서로를 꼭 안고 울었습니다. 5년 동안 쌓인 오해와 후회가 눈물로 씻겨 내려갔어요. 백구는 두 사람 곁에 조용히 앉아 그 모습을 지켜봤지요. 일주일 후 눈이 그치고 길이 뚫렸습니다. 민수는 병원에 가서 정밀 검사를 받았어요. 다행히 큰 문제는 없었지요. 조금만 더 늦었으면 큰일 날 뻔했다고 의사가 말했습니다. 김태식과 민수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5년 만에 함께 집으로 돌아온 거였어요. 백구도 함께였지요. 저녁 식사 때였습니다. 김태식이 밥상을 차렸어요. 민수 앞에 큰 밥그릇을 놓고 백구 앞에도 똑같이 큰 밥그릇을 놓았지요. 공평하게 우리 셋이 함께 먹자. 김태식이 말했습니다. 민수는 그 말에 눈시울이 붉어졌어요. 어렸을 때 백구를 처음 데려온 날 자기가 아버지에게 했던 말이었지요. 네, 아버지. 고맙습니다. 세 식구는 그렇게 함께 밥을 먹었습니다. 따뜻한 아랫목에서 김이 모락모락 나는 밥을 먹으며 이야기를 나눴어요. 마당에는 눈이 소복이 쌓여 있었지만 방 안은 따뜻했습니다. 밤이 되자 김태식은 툇마루에 나왔습니다. 민수와 백구도 따라 나왔어요. 세 식구는 나란히 앉아 밤하늘을 바라봤지요. 아버지, 제가 다시 일어서겠습니다. 빚을 갚고 떳떳하게 살겠습니다. 민수가 말했습니다. 김태식은 민수의 어깨를 토닥였어요. 천천히 해라. 급할 것 없어. 건강이 먼저야. 달빛이 마당을 비췄습니다. 백구는 두 사람 사이에 앉아 꼬리를 천천히 흔들었어요. 5년의 기다림이 끝났습니다. 이제는 함께할 시간이었지요. 돈을 쫓아 집을 나간 아들과 그 아들을 원망하며 기다린 아버지, 그리고 그 둘 사이에 꽁꽁 얼어붙은 5년의 세월을 말 못하는 짐승의 뜨거운 의리가 녹여낸 것입니다. 백구가 5년간 정류장에서 기다린 것은 버스가 아니라 가족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기다림은 마침내 세 식구를 다시 하나로 만들어 주었지요.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마음에 남셨다면 댓글로 마음을 나눠주세요. 다음 이야기에서도 따뜻한 마음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